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쇼펜하우어 고슴도치 우화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마디. 처음 들으시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고슴도치라니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관계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서운해졌던 사람,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던 사람, 멀리 있을 땐 그리웠는데 막상 가까이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상처받던 그 사람 말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 아니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그 친구, 혹은 직장 동료, 이웃, 교회나 절에서 만난 신앙의 벗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그 사람의 배려가 어느 순간부터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던 그 사람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너무 가까우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린 겁니다. 아팠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니까 또 추웠습니다. 추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또 찔렸습니다. 또 멀어졌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를,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그 절묘한 지점. 그들은 그 거리에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도 고슴도치와 똑같다고.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적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체계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코 나의 내면 세계로 완전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상대방의 내면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이기심이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욕구가 가장 절실합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욕구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할 때 고슴도치의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내가 편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은 하찮게 여깁니다. 거리가 있으면 이 충돌이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사라지면 매 순간 부딪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충돌합니다. 먹는 음식, 보는 TV 프로그램, 방 안의 온도, 말하는 방식, 웃는 방식,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면 결코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욕망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배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줘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줘도 상대방은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거리가 없으면 이 욕망이 무제한으로 표출됩니다. 매 순간 요구하고, 매 순간 기대하고, 매 순간 실망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않는 시간 동안 욕망이 가라앉습니다. 기배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까움은 친밀함을 낳지만 지나친 가까움은 경멸을 낳는다. 니체는 인간의 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힘에 대한 의지가 제약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질식합니다. 내 존재가 억눌립니다. 그리고 그 억압에 대한 분노가 쌓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친구여,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내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줄 구멍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체가 말하는 건강한 거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오직 내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상대방이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나는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시기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선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반응만을 선택하는 것. 불교의 가르침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이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대상은 언젠가 변하거나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가르칩니다. 내려놓으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만 얼매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순통을 틔워줍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애착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건강한 애착의 핵심을 안정된 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탐험합니다. 엄마에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성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안정된 기반이 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서로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거리가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잃을 수 있다는 공간 속에서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욕망할 수 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집니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뇌과학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 예상치 못한 보상에 분비됩니다. 익숙한 것에는 반응이 둔해집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은 새롭습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설렘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마다 가시의 길이가 다릅니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도 다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성이 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는 멉니다. 어떤 사람은 의존성이 강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는 가깝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은 교감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어떤 관계는 표면적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더 가까워야 합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슬플 때. 어떤 시기에는 더 멀어져야 합니다. 성장할 때, 자립할 때, 독립할 때. 적당한 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조절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예술입니다.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 연주입니다. 상대방의 리듬을 듣고 내 리듬을 맞추고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긴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 조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찌르고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세요. 너무 멀어서 외롭고 춥다면 한 발짝 다가서세요. 그리고 계속 조절하세요.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어제의 적당한 거리가 오늘도 적당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감하게 감지하세요. 상대방의 신호를, 내 마음의 신호를. 불편하다면 그것은 너무 가까운 겁니다. 외롭다면 그것은 너무 먼 겁니다. 조절하세요.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조금 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 혹은 요즘 너무 멀었던 것 같아. 더 자주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거리는 사랑을 보호합니다. 사랑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비극을 보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입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거리를 돌아보세요. 너무 가까운 건 아닌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그것이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찌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에게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유롭고 싶고, 자율적이고 싶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 간섭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욕구는 평생 우리 안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밀함을 더 필요로 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안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성을 더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편안합니다. 이 두 유형이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나를 피할까? 나를 싫어하나? 독립성을 원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할까? 숨이 막혀. 하지만 둘 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거리가 다를 뿐입니다. 칩칩잇의 김순자 씨는 딸 집에 들어가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러웠고 딸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딸과 며느리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단 거 안 주기로 했잖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작은 간섭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당에서 딸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김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자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고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가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공간, 감정적 공간, 물리적 공간. 이 공간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의식적 결정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공간을 침범하면 불편합니다. 뇌과학 연구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내 공간을 침범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침범뿐만 아니라 심미적 침범에도 일어납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무시하면, 내 감정을 무시하면,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자식, 오랜 친구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낯선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에 분비됩니다. 익숙한 것에는 반응이 둔해집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은 새롭습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말했습니다.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거리가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잃을 수 있다는 공간 속에서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욕망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은 적정거리 유지입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이것을 안정된 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세상을 탐험합니다. 엄마에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성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안정된 기반이 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코 나의 내면 세계로 완전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상대방의 내면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타인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근본적 모순이 있습니다.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의 원인을 인간 본성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이기심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욕구가 가장 절실합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할 때 고슴도치의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욕망은 영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줘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이 욕망이 무제한으로 표출됩니다. 매 순간 요구하고, 매 순간 기대하고, 매 순간 실망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욕망이 가라앉습니다. 기배가 낮아집니다. 니체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움은 친밀함을 낳지만 지나친 가까움은 경멸을 낳는다. 니체는 인간의 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의지가 제약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질식합니다. 내 존재가 억눌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친구여,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내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거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오직 내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상대방이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상대방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반응을 선택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배가 낮아집니다. 상대방의 작은 선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 이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대상은 언젠가 변하거나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가르칩니다. 내려놓으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만 얼매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집착해서, 너무 기대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선택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관계,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독이 됩니다. 셋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에너지까지 고갈됩니다. 넷째, 나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기준도 있습니다. 첫째,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 선택을 인정하고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둘째,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일방적이지 않은 관계. 셋째,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웃음이 나는 사람. 넷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줄이는 3가지 거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세요. 매일 만나던 사람과는 일주일에 2-3번만 만나보세요. 매주 만나던 사람과는 한 달에 1-2번만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할 이야기가 더 많고 관계가 더 편해진다는 것이. 둘째,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일은 상대방의 일입니다. 내가 조언을 구해오면 해주되 강요하지 마세요. 셋째, 기대거리를 넓히세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낮추세요.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일로 바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입니다. 혼자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대 거리를 넓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편해질 것입니다. 거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사는가. 이것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거리입니다. 둘째, 심리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가, 상대방의 문제를 얼마나 내 문제처럼 느끼는가, 상대방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리입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기대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상대방의 반응에 얼마나 흔들리는가. 이것은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거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살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멀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1년에 1-2번 만나지만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거리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까운데 감정적으로는 멀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함께하지만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정 거리는 이 3가지의 균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적당히 떨어져 있되 심리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는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만 조절하려 합니다. 자주 안 만나면 되겠지. 거리를 좀 두면 되겠지. 하지만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여전히 가까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상대방 걱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진짜 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상대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삶은 상대방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각 관계마다 필요한 거리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거리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하나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생존하려면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청소년이 되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비밀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가 거리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왜 방문을 닫아? 엄마한테 비밀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는 질식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 큰 거리가 필요합니다.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 부모는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김순자 씨가 바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가까움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식이 돌보는 입장입니다. 이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가르치려 하고 자식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변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신혼 때는 가까운 거리가 행복입니다. 항상 붙어 있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은 합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취미, 각자의 친구. 이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문제는 한쪽은 여전히 가까운 거리를 원하고 한쪽은 먼 거리를 원할 때입니다. 한쪽은 왜 나랑 안 있으려고 해? 라고 하고 한쪽은 왜 나를 안 놔줘? 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가 필요해. 너는 어때? 솔직하게 말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어릴 때는 거리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재산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때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가장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고 밤새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만나서 차 한잔하고 안부를 묻고 헤어지면 됩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매일 만나는 친구가 문제가 됩니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랑, 똑같은 불평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일로 크게 싸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필요해 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않을까요? 스토아 철학사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라고 하면 상대방은 그래, 바쁘면 나중에 만나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재충전이 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야.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당신 때문에 숨이 막혀 라고 하면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관계가 소중해. 오래가길 원해. 그러려면 서로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어때? 그러면 만날 때마다 더 반갑지 않을까? 각자 취미생활 좀 하다가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어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끼리만, 한 번은 각자 친구들이랑 만나면 어때? 상대방의 반응을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도 존중해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한테는
어느 정도 거리가 편해? 그리고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와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매일 만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상대방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크게 바꾸면 상대방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의심합니다. 매일 만나던 것을 일주일에 5번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 주에는 4번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둘째, 이유를 설명하세요. 하지만 상대방 탓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담스러워서 라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해 라고 하세요. 요즘 내가 좀 지친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매일 만나는 대신 주말에는 꼭 함께하자. 자주 못 만나는 대신 만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자.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오늘은 거리를 두다가 매일은 다시 가까워지면 상대방이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정한 거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불안을 다루세요. 거리가 생기면 상대방은 불안해합니다. 나를 싫어하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이런 불안을 진심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싶어. 더 건강하게, 더 오래가도록. 나이가 들수록 거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다음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합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한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의 기대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면 다시는 불필요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둘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고마운 줄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사랑, 놓아주는 사랑. 내 것이라고 붙잡을 때 사랑은 죽습니다. 네 것이라고 놓아줄 때 사랑은 살아납니다. 거리는 사랑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합니다. 찌르지 않으면서 온기를 나눕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세요.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가끔 만나세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모든 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삶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넓히세요.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처가 줄어듭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이 지혜가 더 중요해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소중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관계조차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갑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거리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혜로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